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김용훈 관세사고요. 사진 찍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1차 시험 어떻게 잘 보셨나요? 5명만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다 동차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 시험이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전반적으로? 아니, 저가 무역영어 강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험 보고 온 친구들마다 무역영어 너무 어려웠어요. 막 아우성인 거야. 근데 떨어졌다는 친구들한테 왜 떨어졌어? 회계과락이요. 결론은 무역영어랑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냥 회계과락으로 떨어진 것 뿐인데 자꾸 왜 무역영어한테 화살을 돌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붙었든 떨어졌든 간에 물론 떨어진 분들한테는 조금 위안이 될 만한 말을 찾아봤는데 없고요. 네. 니들 잘못이에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1차를 떨어졌거나 붙었거나 어차피 내년 동차나 뭐 2차 유예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달라진 게 없어요. 최종 합격 시기는 달라진 게 없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뛰려고 보니까 내 신발끈이 풀렸어. 딴 애들 막 뛰어가는데 아이씨 막 이런 상황인 것 뿐이에요. 근데 얘는 100m가 아니라 2차는 뭐야?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한 몇백 미터 접어줘도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으니까 혹시 떨어진 분들도 낙담하지 마세요. 알겠죠? 열심히 해서 붙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 거고, 맨날 저 혼자서 설명해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지루하다 막 이래가지고 그 최권수 최재순 관세사님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에서 2차 수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은 각 과목 관세사님들한테 다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19년도 대비 2차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첨도 할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자, 네.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합격을 했거나 시험을 받고 내년 2차를 준비하는 거니까 조금 좀 진지하게 좀 봐야 돼요. 뭐 남녀 비율이나 연령 비율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동차 화이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70%가 뭐다? 유예예요. 화이팅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더 화이팅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동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동차 자체가 모험이고 도박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차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커리큘럼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럼 1차는 언제 함? 그럼 1차를 좀 늘려. 그럼 2차는 또 언제 함?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차를 할 거면서 내가 안정적인 공부를 하겠다. 이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30% 안에 내가 비집고 들어가려면 약간은 모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동차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유예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건 여러분이 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수험 기간인데, 자, 작년 기준이긴 해요. 작년 기준에는 약간 장수생들의 비중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보통 한 3년 정도는 공부를 하고 안 하면 때려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3년 안에 합격하는 사람이 지금 44명이에요. 44명.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제일 높은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간이? 차이가 많진 않지만 가장 비율이 높은 게 24개월 미만이 제일 높아요. 24개월 미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유예로 붙은 거예요. 바로 유예. 4년차 유예가 아니라 그냥 바로 시험 봐서 붙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1차 합격한 분들은 내년 2차 시험이 가장 어떤 기회예요?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은 기회예요. 그리고 점점점 가면 갈수록 확률은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꼭 명심하세요. 올해 안 되는 게 내년에 돼요? 안 돼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올해 모든 걸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 명심하시고, 자, 동차생 수험 기간의 경우도 보시면은 빨간색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제 36개월 이하라고 돼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동차? 3년차 동차, 3동차예요. 유예 시험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1, 2차를 같이 도전하는 게 3동차인데 3동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동차생은 점점 더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다? 2년차 유예가 합격 확률이 그나마 제일 높다.
그리고 혹시 안 되면 어떻게 3년차 동차까지가 최고로 높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예, 부모님이 학원비 내주신다고 하면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지만, 그 관세사 2차 시험은 서술 시험이고 교수님들이 이제 수기로 채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OMR 카드랑은 좀 다르게 그 교수님의 주관이나 취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안지를 나름 잘 썼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 교수님과 내가 뭐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예 때 떨어졌다 쳐. 잘 썼는데. 자, 그럼 그 친구가 3년차 동차에 또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시험은 똑같은 과목을 같은 교수님이 연달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성향의 교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럼 그 교수님한테 또 3년차에 테스트를 받았죠. 근데 그 교수님한테도 까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또 한다 해봐야 또 다른 그 원래 봤던 교수님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 어떤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3년 안에 끝내야 되고, 3년 안에 2번 테스트를 받았는데 2차를 내가 둘 다 떨어졌다면 내 공부 방법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는 상대평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규정 자체야 뭐 절대평가처럼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90명을 뽑는 상대평가고,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점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내가 90등 안에만 들면 알아서 점수 조정 다 해서 꽈락이 없게끔 다 만들어 놔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놓으셔야 되고,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 평균이 56점입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놓으셔야 될 게,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 책을 몇 번 봐야 돼요? 몇 회독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몇 번 봐야 돼? 많이. 머릿속에 남을 만큼? as much as possible이에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객관식은 평균 60만 넘으면 되죠. 그럼 그래,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돼 라는 가이드라인이 그나마 있어요. 근데 2차는 어때요? 내가 정말 죽어라 공부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애가 90명이 있대.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합격자들이 오케이 난 붙을 거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시험 보러 가서 붙었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나 이거 하나도 못 외웠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남들보다 조금 잘 썼으니까 합격한 거지, 합격자들도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간 애들은 단 1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쫓아요.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고 완전한 공부를 갖췄다고 느낄 때는 안 와요. 무슨 말 이해됐지? 남들보다 책을 더 많이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꼭 그 명심하세요. 여러분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해. 몇 년을 해도 완성되진 않아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 점수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등수만 일단 생각하세요. 남보다 일단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뭐 학교별 이거는 가슴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예, 뭐 많이 나왔다고 내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만약에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예,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분이, 이분도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상담을 받으러 왔던 분이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출신 학교 한 명에 보면은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육사 출신 대위분이 시험 봐서 붙으셨어요. 여자분이에요. 예, 여자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붙었는데, 알고 봤더니 전 몰랐는데 그 세인관세법인에 들어갔고, 다 아시죠 세인? 근데 이분이 토익 만점자래요. 예, 그래서 관사 시험 보고 토익을 한 두어 번 봐가지고 그 성적서를 다 냈는데 다 만점이래요. 토익 만점. 예, 그래서 아주 만족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직 생활을 잘할 거 아니에요. 군대 장교였으니까. 세 마디밖에 모른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이 너무 잘 뽑았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 비전공자인데 괜찮을까요? 육사보다 더 비전공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300명 정도가 적게 접수를 했고요. 대신에는 아니고 또 비슷하게 또 노쇼도 한 700명이나 나왔어요. 실제 시험을 본 건 2,4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역영어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회계학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작년 합격률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면 올해 합격자는 861명 정도가 나와요.
이게 맞으면 여기가 이제 성지가 되는 거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예. 그다음에 그 예상을 계속 보면은 이제 올해 2차 시험 대상자가 1653명. 예. 그리고 2차도 노쇼가 있으니까요. 실제 응시하는 인원은 1300명 정도가 예상이 돼서 올해 2차는 15대 1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시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내년이니까 내년 1차가 좀 중요하겠죠. 1차가 항상 쉬우면 전년도 동차생이 왕창 몰려와요. 그렇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득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차는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 또 동차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죄송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1차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경쟁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하죠? 뭐예요? 내년 7월 뭐 6월이겠지만 최종 합격이 목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 기간별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이제 정해놔야 됩니다. 예, 일단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땐 크게 먼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2차는 더더욱 단계가 필요합니다. 공부 단계가. 공부의 제일 처음 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내 사진 찍었잖아. 초상권 값을 해야지. 계획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여러분이 2차 HS를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안녕? 이렇게 인사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대체 얘가 정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대놓고 외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본이론, 심화이론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그러죠. 암기가 최고다. 생암기 암기 해야 쓰긴 하겠죠. 근데 암기도 여러분 알아야 암기가 되지. 생판 모르는 거 외워봤잖아. 곧 대학교 시험 때 추측이 다 해봤잖아. 외워지든? 안 외워져요. 그리고 외웠다 하더라도 써보면 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심화이론이 진행되는 그 기간까지가 유일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마음 편히 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눈에 책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빨리빨리 이제 모의고사도 다가오니까 난 써야 되겠고 외워야 되고 이런 생각이 앞서서 이제 책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돼버리면. 이해됐죠? 암기는 지금 할 수도 있고 모의고사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암기예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모의고사 보고 있는 지금 2차 시험 볼 올해 친구가 선생님 내용을 모르겠어요. 기본반 다시 들어야 하나요? 이런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예, 그럼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요.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선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꼭 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크게 보면 한 10월까지는 공부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죠? 외워. 여러분들 2차 책 혹시 보셨어요? 1차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 뭐였지? 무역영어인가? 1, 2권 합치면? 예, 2차 책은 보통 그래요. 무역영어 합친 거만 해요. 한 과목이. 난이도로 치면 회계학 곱하기 1.5의 과목이 4과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써야 돼요. 감이 와요? 어떤 공부가 될지? 예,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고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그거를 내가 책을 많이 보면 자동적으로 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식은 그렇게 되죠. 책 보고 문제 풀면 되니까. 2차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차는 뭘 해야 된다? 예, 손으로 쓰는 것도 제일 마지막이고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을. 보통 서브노트를 만든다, 목차노트를 만든다 얘기 들어봤죠? 예, 책을 다 외워서 못 써요, 여러분. 이해돼? 여러분들이 그럴 머리면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아. 저기 MIT 가 있거나 아마 그럴 거야. 예,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으로는 그 많은 내용을 외워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좀 선별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끝까지 외우고 가지고 갈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놔서 나오면 내가 그래도 몇 글자 끄적거릴 수 있는 것들, 이거를 구분해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서브노트, 목차노트야. 그리고 외우는 게 바로 그 서브노트를 외우는 거예요. 그 서브노트의 70%만 외워서 써도 성공한 거예요.
몰랐지. 책을 다 외우는 줄 알았지. 외워야 된다고 애들이 얘기를 하지. 지들은 외웠을까? 못 외웠어. 걔들도 끝이 없는 무지개 끝을 쫓는 애들인 거예요. 책을 못 외워. 나도 솔직히 무역영어 책 내 책이지만 못 외워요. 예, 그걸 어떻게 외워? 못 외워. 여러분들 공부의 목적을 좀 잘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지? 책을 외워서 옮겨 적기 복부 타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초반에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강사님들이 해주시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강사님들이 옆에 앉아서 다 해주진 못하잖아요. 그때그때 내가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공부야. 그래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죠. 능력이 생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학습은 끝난 거고 그때부터 쓰고 외우는 것만 6개월 동안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런 목표를 쭉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뭐 하루에 어떤 과목을 볼까요?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예, 그래서 방법을 갖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 해봐. 뭐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와가지고 선생님 하루에 2과목 봐야 됨? 3과목 봐야 함? 나는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4과목을 다 봐야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흔히 말하는 개취야 개취. 어떤 친구는 2과목씩 좀 길게 보는 게 좋대. 그럼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2과목씩 공부하는 자는 떨어지고 하루에 4과목 공부하는 자는 붙어? 그런 문제야? 그런 문제 아닌 거죠. 그러면 고민할 게 아니라 일주일씩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는 걸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다 해봐. 그리고 합격 수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합격하는 분들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방법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 나만의 방법을 내가 찾는 거야. 그 합격한 친구들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했어요. 1차 시험 보기 전에 와가지고 상담받고 회계학 어렵나요? 진짜 어렵나요? 경쟁률이 10대 1이나 되나요? 어떡하죠? 이랬던 친구들이 지금 다 합격을 한 거야.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본 이론부터 강의 들으면서 과목별로 자기가 파악하면서 내 공부 방법을 내가 정하면 돼요.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할 부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걱정을 해야 될 건 이제 공부에 방해이 되는 요소를 다 치우고 친구들 뭐 이렇게 인연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멀리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걸 짜놓으면 웬만하면 다 이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나랑 싸워야 되는 게 2차 수험 생활이에요. 오케이? 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반복이긴 한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작년에는 스타트업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작년에 갑자기 시험 일정이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계속 앞으로 바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산업인력공단 전에도 안 알려주고 진짜 안 알려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인 커리를 다 바꿔야 되나 뭐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텀이 많이 기니까 친구들이 놀 수가 없다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올해 일정을 보니까 이제 거의 고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중순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4월 16일부터 2차는 개강이 돼요. 그래서 4월부터 아까 얘기했던 심화반이 끝나는 언제까지? 10월까지는 뭘 해야 된다고? 이론을 완성하는 단계. 어렵게 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유일한 단계, 학습. 그래서 이 10월까지의 목표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10월 달에 여러분이 어떤 수준이 돼 있어야 되느냐? 책을 랜덤으로 아무데나 펴도 내가 이걸 누구한테 다 강의할 수 있을 수준이어야 돼.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 외우진 않아도 돼. 근데 딱 피면 이거 내가 알아. 그래서 친구, 동생, 뭐 형, 오빠 앉혀놓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더 이상 내용에 의욕이 있으면 안 되는 게 10월까지의 여러분의 목표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 또 이제 여기에 좀 많은 변화가 있긴 한데 작년 기준으로는 11월, 12월 달에 마스터 과정이라는 게 있었고 1월, 2월에 문풀이 시작이 됐어요. 모의고사와 함께.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또 이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는 연습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가고,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풀 수업을 또 들어야 되니까 모의고사 시간 뺏기는 것 같아서 문풀도 또 못 듣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마스터하고 문풀을 합쳐버려 가지고 11월 12월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되게. 더 이상 이제 변명 못해. 점수가 왜 이래? 그럼 문풀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변명을 막 했거든. 이제 변명 못해. 그래서 준비를 여기까지 다 끝내는 걸로 일단은 저희 학원 커리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건 심화까지가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부터는 개념 설명보다는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문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느끼실 거지만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 범위가 교재로 치면 한 30페이지 분량이 되는 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 30페이지짜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8, 9페이지에 축약해서 그걸 넣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2차 시험은 그게 어려워요. 암기가 안 돼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암기가 안 돼서 못 썼다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HS밖에 없어요. 이해돼? 나머지는 못 썼다? 몰라서 못 쓴 거지 암기가 안 돼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취미생활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해요? 당신은? 취미. 뭐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 잘 몰라?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관심 분야 없어? 좋아하는 가수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영화 이런 것도 없고? 뭐? 말하면 창피해? 나한테만 얘기해봐. 내가 다시 이렇게 해줄게. 뭔데? 아이돌? 누구 좋아해? 알았어 안 물어볼게. 자, 그래 프로야구를 합시다. 얼마 전에 한화가 SK한테 3게임을 수합을 당하면서 33점을 내줬다고. 그래서 유지원한테 하나 왜 이러니 했더니 묻지마 씨발 막 이러던데. 그래도 나 행복해 라고 하던데. 자, 여러분이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해. 응원하는 팀이 있어. LG, 두산 있어. 그러면은 프로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쳐요. 술 먹다가 커피 먹다가. 그럼 여러분이 LG에 대해서 두산에 대해서 한화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할 때 그걸 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난 여기에 대해서 떠들 게 너무 많지. 그지? 시험도 똑같아요. 내가 이걸 외워서 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 뭘 쓰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원래는. 그렇게 공부하려면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화이팅.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실전 연습 단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학원의 뭐 모의고사 응시생 아까 왜 뭐 한 900명 정도가 1차, 2차 응시 인원 예상 인원이면 그 중에 한 600명, 700명 사이가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학원의 석차가 사실은 뭐 100%는 아니어도 거의 8, 90%는 그대로 실제 시험에 다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미터가 되니까 계속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긴 한데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전체 모의고사의 석차를 저희가 따로 내요. 무슨 말 이해됐죠?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모의고사에 석차를 내면 1등부터 30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30등 안에 드는 친구들 중에 26에서 7명은 무조건 붙어요. 당연하죠. 상대평가니까. 예. 설마 200등 하던 애가 갑자기 실제 시험에 붙을 확률은 적겠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실망해. 난 30등 안에 못 들었어.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도 있고 예, 아까처럼 육사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공부를 워낙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상위 20등은 항상 불변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 그냥 접어주고 나는 21등부터 90등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무슨 이해됐죠? 꼭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자꾸 자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합격자의 분포를 보면 30등까지는 거의 90%가 붙는 거고 점점점 이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분포가? 조금씩은 옅어지겠지만 100등까지는 그래도 상당수가 붙어요. 재작년인가 15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변태처럼 붙은 애가 있긴 했어. 그 친구의 반응은 막 이랬어요. 예. 아무튼 그건 극히 예외고 일단은 100등 안에만 들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분필이 없나?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1월이고 6월이에요. 그러면 그 1등 했던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걔가 항상 1등이었을까? 아니에요.
1등도 했다가 뭐 20등도 했다가 1등 했다가 아니면 다시 뭐 80등 했다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랬던 애들도 평균으로 보면 1등이지만 실제 시험이 27번째 모의고사라고 본다면 그 친구가 이번 회에 망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성적이 합격을 꼭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률상 상위권이었던 친구가 붙을 확률이 높은 건 다들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까지 공부를 다 해놔야 돼요. 모의고사 보면서 기본 이론 다시 들을까요? 이거는 진짜 노답이에요. 예.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얘기했죠. 1차 시험을 왜 공부하게 됐는지. 친구가 약속을 깼어요. 그래서 6시까지 나는 학교에서 버텨야 되는데 할 게 없어서 학교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플랜카드를 보고 관세사 설명회를 보고 갔어요. 관세사가 모임 이러고 가서 65세 이상 관세사가 전체 70%임. 대박. 내가 관세사가 되면 병장만 득실득실한 자대 배치 받은 거랑 똑같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관세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3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때는 회계학이 없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붙었는데 좋았죠. 좋았는데 이제 2차 공부를 해야 되니까 2차 책을 봤는데 사서 먼저 봤는데 제일 먼저 본 게 하필 HS였어요.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괜히 붙었다. 아 진짜로 울컥했어요. 괜히 붙었다. 이거 괜히 붙어서 나 왜 이 고민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근데 그랬다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아 병신아 그냥 해 라고 하면서 저를 끌고 갔어요. 집까지 찾아와서. 그 친구가 지금 저기 A1의 본부장이에요. 그리고 한 친구는 스카이브리지 대표예요. 이건 자랑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병신아 이러면서 끌고 갔어요. 2차 수강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별게 아니야. 다 외우는 게 아니었네. 강사님도 못 외우네. 에이, 이러면서 예.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했는데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 책을 다 외워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든가 안 되든가 안 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난 어떻게 한다? 내가 외울 거를 딱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브노트를 처음 만들 때는 텍스트를 다 적었어요. 거기다가 그걸 다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왜? 쓸 때마다 그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텍스트 조사 서술어에 틀렸다고 해서 이걸 막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기하고 나는 뭘 하겠다?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만 적어 놓자. 이 부분을 내가 서술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나 어떤 내용들. 그것만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그런 용도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 또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50점짜리 문제 형태로 재구성을 했어요. 책을 그냥 베끼는 건 서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책도 있고 문풀과 모의고사쯤 가면은 여러분들 프린트만 한 2000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다른 책들도 보고 싶어요. 욕구가 생겨요, 막. 그럼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내가 그걸 재구성하는 거예요. 나만의 목차를. 물론 베이스는 학원의 어떤 문제풀이 자료를 베이스로 하되 그걸 꼭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나만의 그게 필요하게 돼요. 그럼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왜 만든다? 서브를 왜 만든다? 시험 막판에 여러분 기본서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 서브노트만 계속 돌려봐요. 그러려고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 3개월은 서브노트를 그 50점짜리를 한 5, 60문제를 뽑았다 그랬죠. 과목별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지막 그 공부의 결과물은 이면지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면지 종이 손때 많이 탔으니까 되게 부풀부풀하겠지. 그 네 묶음이 나의 모든 엑기스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만 들고 도서관에 가서 연습장 갖다 놓고 그걸 매일 1일 1회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쓰는데 쓰다 보면 어때요? 기억이 안 나? 안 나겠지? 쓰다가 아이씨 뭐였지? 다시 쓰고 뭐였지? 그러니까 하루에 그걸 다 끝냈는데 새벽 3시에 끝난 걸로 기억해요. 첫날. 예, 근데 계속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된다? 이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제목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술술 써져요. 그리고 셋째 딸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손은 쓰는데 머리로 딴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손으로는 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먹은 게 너무 짰네. 엄마 된장찌개 너무 짰어. 싫어. 이거 끝나고 나 물 마셔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그때 정말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지금 3달 동안 매일 1회독 했으니까 몇 번 본 거예요? 90번 봤죠? 거의 100번. 100번 보면 안 외워질까? 외워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암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금부터 너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보고 뒤돌아서 잊어먹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 자, 아무튼 그 부분을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써먹었던 게 뭐냐면,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매년 한두 과목은 나와요.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가. 이건 전혀 문제풀이나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건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멍 때리고 있어야 돼? 50점짜리가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장 가면 다 가봐서 알 거예요. 덮어놓고 보지 마세요 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1차니까 순진해서 안 봤을 거야, 그치? 근데 2차쯤 되면 봐요. 왜냐면 봐야 해요. 어떻게든 50점짜리 미리 봐놔야 그 사이에 목차 구성을 해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답안지를 딱 시험지를 봤는데 50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고민하고 있어? 공간 비워놓고 나는 바로 뭘 해야 돼요? 10점짜리 먼저 써야죠. 시간 지나가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10점짜리를 쓰면서 머리로는 뭘 하고 있어요? 50점짜리 목차를 생각하고 있더라고. 신기하죠. 저도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런 공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걸 건너뛰거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잊어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시험 보러 들어가는 합격하는 수석하는 친구도, 올해 수석 합격한 친구도 진지하게 시험 보고 와서 망친 것 같은데 동차할까요 말까요를 얘기하고 갔다면 못 믿겠지. 합격하는 사람도 내가 합격하는 거 몰라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마세요. 다 그래.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외우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역영어로 치면 UCP도 제대로 못하는 게 MIA 외우게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를 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릴게요. 공부할 때 보면 1차 할 때 특히 공부는 했는데 별로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경우 많죠. 항상 그렇죠. 그게 객관식 공부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보면 알아요. 보면 풀 수 있는데 뒤돌아나서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게 내가 뭔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구민의 간사님 안 계시기도 그러나.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은 2차를 접근할 때 목차는 안 봤을 거예요. 그죠? 무역영어나 관세법 목차 봤어요? 안 봤죠? 이제는 보세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목차가 쭉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관세법상 무슨 분할납부를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분할납부에 관련해서 책의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트리 구조처럼 이렇게 그려봐. 그걸 다 머릿속에 놓고 이제 내용을 공부해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외워서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말문이 막히는 건 뭐냐면, 다음 주제가 기억이 안 나면 말문이 막혀요. 여러분들 발표 수업할 때 여러분이 발표자일 때 그 텍스트를 다 적어요? 대사를? 그거 안 적잖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이슈만 토픽만 적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를 풀어가면 되잖아요. 시험도 똑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먼저 해놔야 그 다음 컨텐츠를 그러니까 채우는 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이 부분의 구성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답안지 쓸 때 보면 알겠지만 목차가 세부적으로 한 괄호 정도의 목차만 잘 짜놓으면 실제 답안지에서 한 줄밖에 공간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외웠어도 여기다 써먹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 무슨 말 이해됐지? 근데 애들은 뭘 외워? 이 구석탱이에 당부장 해가지고 예외사항 1부터 11번까지 이거 외우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암기한대. 이거는 암기를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방향은 항상 어떻게? 밖에서 안으로. 서술형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써야 되잖아. 오케이? 절대 당부장부터 외운다고 덤비지 마요. 관세법 1차하고는 달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얘기를 많이 했죠. 건너뛰면 안 돼. 공부하고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해. 4월부터 8월, 아까 10월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가을까지의 기간이 앞으로의 1년을 좌우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기본기가 닦이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 드리는 팁이 뭐냐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채점평이 매년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고객은 이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우리의 고객이죠.
그분들 마음에 들게끔 이게 잘 이렇게 싸바싸바 해야 되겠지. 그럼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꼭 읽어보세요. 작년 채점평 몇 가지만 좀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해. 학생한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해. 자, 보시면은 관세사는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 계약 및 보세구역제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다 들어봤던 거지. 예. 관세환급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관세사가 그런 거지 관세사 수험생은 아니지 않나? 아무튼 관세사의 덕목은 그렇대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냐면 관세법 개정된 것과 관련해서 관세법 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와 그러한 규정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암기도 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암기한 내용을 얼마나 말이 되게 잘 썼느냐를 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말이 돼야 돼. 일단 여러분 답안지는 내가 외운 걸 갖다 그냥 다 때려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이 되게끔 써야 되거든요. 거기서 변별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수험자가 미시적인 시각과 거시적인 시각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량을 평가하였다. 아까 관세법 그래서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지? 49점. 되게 아이러니한 게 1차 때 관세법을 했잖아요. 그러면 별로 거부감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게 2차 관세법이에요. 근데 점수가 제일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무역실무가 좀 높게 나왔는데 원래 관세법과 무역실무가 쌍두마차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으로. 예, 다만 공부할 땐 어려운데 항상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뭐다? HS. 그러니까 HS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예, 다 똑같아. 여러분만 못 외우는 게 아니고 다 비슷합니다. 자, 아무튼 관세법이라는 건 법령 조항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겠다. 뭐 그러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이 되게 쓰라고. 답안지에. 그게 더 중요해요. 교수님들이 볼 땐 되게 짜증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관세율표는 굉장히 암기 과목의 성격이 매우 강하죠. 예. 그래서 관련 주와 관세율표 체계를 암기하는 암기 작성 문제 출제했다. 주라는 거 혹시 알아요?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18부에서 출제를 했는데 재규정은 작성 범위가 너무 넓지만 뭐 체계를 작성 문항 또한 범위가 넓어 작성.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내가 넓게 내서 미안하다라는 뜻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못 썼대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시는 답안지가 2차 공부를 제대로 한 유예생의 답안지도 보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6월 달에 내게 될 여러분의 답안지도 같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낼 답안지야. HS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 적어요. 문제는 적어요. 그래도 할 거 없으니까. 네. 하필 왜 무역실무는 마지막 시간일까? 그나마 내가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게 관세법이랑 무역실무잖아요. 근데 관세법 1교시, 무역실무는 4교시 시험이잖아요. 그럼 한나절을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저 해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옆 사람 쓰는 게 신기하니까 어떻게 쉬지도 않고 저렇게 쓴대? 이렇게 봐요. 그럼 눈 마주치잖아요. 째려봐요. 1차랑 또 달라 분위기가. 2차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무섭거든요. 목숨 걸고 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도 못 돌리고 그냥 요것만 봤거든요. 답안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타 과목에 비해 학습량이 많아야 주어진 시간에 출제자가 의도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HS는 몇 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알아놓으세요. 1류에서부터 97류까지 있답니다. 예. 자, 근데 1류부터 97류 모든 상품이 거기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게요. 이건 그 아주 맛있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기계류, 의류, 뭐 전자제품들, 뭐 이런 것들은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제 수험적으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IT 쪽이 지금 새로운 복합 상품이 많이 나오니까 품목분리 분쟁이 나오는 것도 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일단 그런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게 옳은 방법이겠죠. 3대 협약 먼저 하는 것처럼. 근데 HS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1류부터 97류를 모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HS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 나중에 조천희 관세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딱 정해져 있어요. HS가 오히려 쉬운 게 50점짜리로 나올 만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나와요. 이해됐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세평가는 정말 노답인데 왜 노답이냐? 실무적으로도 답이 없거든요. 정말로.
예, 논리와 논리의 싸움이지 정답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이 시험 문제에 들어온 것부터가 지금 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여러분들 회계학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회계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어때요? 암기보단 약간 적용의 싸움 아닌가? 관평이 그런 과목이에요. 법 규정은 많지 않은데 그 법 규정을 가지고 사례 문제가 나오면 내가 그걸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례들을 봐야 돼.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재미는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무역실무 오늘 이제 두 분 나오셔서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자, 그래서 커리큘럼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강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관세법 재활용금 관세사님, 그 다음에 조천희 관세사님 관세율표, 관세평가 김병수 관세사님 어제 뵀는데 예, 사무실에 갔더니 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대표님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자,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 이제 최진수 관세사가 이제 두 분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진수 관세 같은 경우는 관세법인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공사, 공기업, 예, 관세 땄다고 공기업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저도 물론 비슷한 쪽에 12년 있다 오긴 했지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하니까 한번 물어봐봐. 예, 그런 게 궁금하면 좀 이따 나오시면 돼 있고요. 예, 그러면 강사님들은 좀 모실까요? 최건수 관세사님 먼저 좀. 예, 우리 학원 강사의 평균 키를 높이는 분이 최건수 관세사님이에요. 예, 어깨 깡패라고도 불리우고. 크게 박수를 해주세요. 숙술할 수 있으니까. 예. 벌써. 안녕하세요. 무슨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이제 축하드립니다. 1차 합격 거의 대부분 하셨죠? 거의 다 대부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최종 합격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제 관세사라고 하는 어떤 이 자격사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제가 또 현직 관세사지 않습니까? 제가 2003년도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하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합격을 하고 이제 2005년부터 이제 현업에서 이제 올해로 이제 13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그 수습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스스로 야 정말 이게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하루하루 좀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그 일하는 뭐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부심, 자긍심 뭐 등등 해가지고 물론 제가 뭐 그 자격증을 따자마자 정말 뭐 핑크빛 세상, 아름다운 세상 바로 이렇게 얻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물론 이제 수년간의 이제 노력을 했고 고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정말 이제 기쁘게 이제 쓸 수 있었는데 그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걷고 이제 오신 거잖아요. 특히 제가 올해 그 건국대학교 이제 박사 과정에 이제 공부를 오래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더 이게 그 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물론 느끼기에는 그래요. 정말 그 자원들이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나신 것 같아요. 느끼기에도. 그렇지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에 있으신 분들한테 관세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왜냐면 저는 사실 만족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고생하지 말고 일단 따는 건 사실 쉽지 않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취업을 위해서 하는 노력, 그 다음에 관세사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뭐 가능성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뭐가 더 할만하냐 앞으로를 봤을 때도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자신있게 관세사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뭐냐면 제가 관세사를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일단 겁을 먹으십니다. 대부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넘어섰죠.
일단 1차도 심지어 합격을 하셨습니다. 1차를 합격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게 이제 뭐냐면 2차를 합격하셔야죠. 그래야 진정한 이제 관세사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세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합격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이 관세사가 되고 나서의 그런 삶은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공부를 하고 2차를 합격해야만 관세사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크게 2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서 매우 떨립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이 간절함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함. 사실 뭐 운전면허를 따든 중개사를 따든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쉬운 거는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뭐 2년을 해야 되느냐, 6개월을 해야 되느냐, 3년, 5년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뭐 회계사든 뭐든 그런 차이지, 그걸 함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쉬워, 대충 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야 관세사를 내가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먹고 왔으면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간에 오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정말 많은 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짜로 간절함이 필요해요.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여러 가지 뭐 유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힘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 이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마음가짐이 간절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지금처럼만 한다,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쨌든 수험생이었죠. 13년 4년 전에 저도 이 간절함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마음가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됐을 때 내 딸을 보고 또는 내 아들을 보고 떳떳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나중에 자식 놓고 이제 딱 봤을 때 아들아 딸아 이 아빠는 말이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봤다. 사실 우리가 한 뭐 1년 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어요. 해보니까 안 돼요. 육체적으로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열심히 해봤는데 4개월 동안은 공부가 이렇게 재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만하고 막 이게 누가 뭔가 이렇게 끌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건 딱 4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던 거. 나머지 10몇 개월은 인고의 시간이었죠.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이러다 또라이 되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참았죠. 왜? 이제 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이 바닥에 들어왔기 때문에 빼면은 사실 뭐가 안 되잖아요. 남들은 그 사이에 뭐 토익도 준비해, 뭣도 준비해, 뭐 다 준비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요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2002년 8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정말로 제 자식들에게 아빠 열심히 공부했다, 너희들 열심히 안 하면 알지, 이런 거. 그렇죠?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자신감을 붙여나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레벨에 올라가고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자신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쭉 지켜보면은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잘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쫓기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불안해라고 하면 야,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감 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수험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왕왕 보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딱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실 다 자신감 있잖아요. 지금 나 동차로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 있잖아요. 이 자신감을 끝까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수적인 수단이. 가장 기본은 정말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사실 생기거든요. 근데 그 죽으라고 공부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뭐 IQ, 뭐 학교, 뭐 부모의 재력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오로지 나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로지 나의 의지. 그 의지가 뭐냐? 의지의 결과가 뭐냐?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니? 이거 같아요. 제가 이 말 또한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다 그랬습니까? 그죠?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쵸? 점수가 무려 몇 점이냐면 제 2차 점수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이제 저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게 타자만 잘 치면 주는 5점 가산점이 있어요. 이른바 워드 프로세스 1급.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실제 답안지로 평가받은 점수가 이제 76.38인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엄청난 점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그 뒤로는 없었죠. 전무후무한 점수인데 이 점수를 받은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야, 너 머리 좋아? 라고 물어보면 저는 머리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주변에서 야,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잘했으면 사실 이 누구나 다 아는 요런 대학교 갔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살면서 야, 너 진짜 머리 좋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자신 있게 저는 나 열심히 했다. 그 얘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저는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근 1년여 동안은 정말로 제 스스로도 열심히 했다. 근데 뭐 이때처럼 열심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면서 견디면서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야, 너 열심히 했어. 그래, 나 열심히 했어.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계속 나오고 그게 선순환이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 기본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열심히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다른 요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IQ 필요 없어요. 뭐 재력 뭐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보란 얘기예요.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저는 크게 요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실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야, 막 열심히 했어. 합격 보장되냐? 아닙니다. 합격하기 위한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이 그 초심, 그죠? 간절함 또는 자신감을 끝까지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요만큼이라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원하는 바 꼭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빼시면 안 돼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뺄 사람은 빨리 빼시고요. 네, 뺄 사람은 빨리 빼시고, 내가 하겠다, 2차까지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재순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장난 없는데 지금 감기 좀 걸려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까 지금 최건수 선생님 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주로 이제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한 얘기죠. 정말로 필요한 얘기고, 특히나 약해지는 시점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되게 지금 올해 2차 시험을 보실 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때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되게 잘할 것 같아. 근데 내년 이맘때 되면은 왠지 되게 내가 성장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뭐 마치 2차 책을 다 씹어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내년이 돼도 씹어 먹히지 않아요. 책 먹는 거 아니에요. 2차 처음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외워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안 외워져요. 그거 외워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책 한 권이라도 외워본 사람 있어요? 왜 옛날에 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무슨 사전을 막 씹어 먹는다고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 사람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방법 아니에요. 저는 무역실무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무역실무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역영어도 공부해 보셨을 것이고요. 공부를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무역실무의 책이 몇 권인지만 보면 됩니다. 어떤 강사님이건 무역실무 책은 2권이고요. 제 책 기준으로 제 책이 제일 얇은데 1300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요약형 교재도 있고요. 한 과목, 미안해요. 2과목 더 있죠.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도 있습니다. 책이 총 4권이죠. 네, 제 책만 봤을 때 4권, 다른 강사님 책까지 봤을 때도 더 많습니다.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다 외워버릴 거야. 또 처음에는 이제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4월 달부터 한 7월 달 정도까지, 더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막 나이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다 외워지겠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깊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예. 다만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역실무를 포함한 2차 공부할 때의 집중력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릴 때부터 뭐 고시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살면서 뭐 이렇게 힘든 일을 잘 안 해봤거든요. 또 생각보다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월달 7월달에는 의욕은 굉장히 앞서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성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월달부터 8월달이 되면은 이제 이때는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시기죠. 더워서. 네, 맞습니다. 덥고요. 이쯤 되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9월 달부터 한 11월 달 정도 이쯤 되면은 이제 좀 스포트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조금 보다 보니까 좀 외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11월 달 되고 12월 달 되면은 이제 정규 강의가 끝나고요. 뭐 아시겠지만 1월 달부터 6월 달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죠? 네. 모의고사 보는 시즌은 우리 모의고사 볼 때 책 갖고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종이와 펜만 가지고, 래퍼도 아닌데 종이와 펜만 가지고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외우셔서 쓰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쯤 되면은 마지막에 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쯤 되면은 내가 외웠을 거라고, 어느 정도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바닥에 떨어지는 시기가 1, 2월 달인데 종이와 펜만 가지고 가서 자 써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뭐 책 봤을 땐 알았는데 안 써져요. 1차의 방법과 2차의 방법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또 2차 과목에서도 무역실무가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안 외워진다는 겁니다. 왜? 법이 아니거든요. 뭘 외우면 될지를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선생님이 쓴 책에는 나와 있고
뭐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죠?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 많이 다른 과목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법을 해석한 과목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국가에 있는 복합 다양한 당사자들이 복합 다양한 아이템들을 거래하는 것들에 대한 상관습을 묶어서 야 이거 이런 거잖아 라고 만들어 놨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제 규칙이나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언어를 만든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거래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무슨 관세법 공부하듯 HS 공부하듯 그냥 이걸 외워버리려고 하면 접근 자체가 되지 않고 아까 무역실무 1, 2권 책 페이지 더하면 몇 페이지? 1300페이지입니다. 안 외워져요. 근데 그냥 그 글자를 외우려고?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버리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버리셔야 되고요. 언젠가 된다는 거 없고요. 네. 자, 일단은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무역영어를 공부하시고 무역실무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무역영어 때는 3대 협약을 달달달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외우셨나요 근데? 3대 협약을 정말 100% 외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랑 자리 바꿔도 돼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막 글자를 똑같이 써야 된다 아니고요. 네. 일단 제일 부담스러워할 부분들이 암기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냥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할게요. 저도 무역실무 강의를 관세사 강의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제 책도 못 외웠어요. 네. 제 책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을 물어봐. 몰라요 저도. 네. 그렇게 접근하지 않거든. 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다만 특정 개념들을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쩌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왔겠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특정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알기 편하게 해석해주거나 말해주는 것들은 가능해요. 탁월하죠. 그런 부분들은. 그죠? 아주 탁월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글을 쓰는 것들도 똑같아요. 아까 공통된 언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답안지엔 써야 돼. 몇 분 동안? 과목당 80분 동안. 몇 페이지? 거의 1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 자, 무역실무를 공부할 때 제일 나쁜 공부 방법들이 장황한 거예요. 긴 거. 뭐냐면 굳이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퇴근하면은 그날 있었던 업무 보고들을 해요.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뭐가 어쨌고 뭐가 기분 나빴고 막 이런 걸 1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되게 짜증났어.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교감을 한 거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교감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연애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고 답안지는 뭐예요? 보고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상사한테 보고서를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남자분들의 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분들 그 문자나 카톡하는 거 보죠. 밥 먹었냐? 갈까? 가자. 그런 식으로 짧고 명확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 것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언어로 풀어서 쓰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들은 보고서 쓰듯이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셔야 되고 이해할 때에도 컴팩트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외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역실무에서 뭐 많이 나오는 개념들 예를 들면은 뭐 인코텀스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FOB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 CIF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죠? 자, 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2차 시험에서는. 자, 얘네들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봐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FOB라고 하는 것들이랑 CIF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1차 공부했다면. 근데 문제는 이걸 풀어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 FO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10장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필요한 공부였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점짜리 문제는 우리 답안지에다가 한 페이지 한 반 정도 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는 컴팩트하게 써주면 된다고요. 대개 이렇게 씁니다. 1번 FOB란 뭐다? 한 두세 줄 쓰고요. 2번 CIF란 뭐다? 한 두세 줄 쓰고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너무 길게 필요 없다니까요. 출제자가 물어본 거는 FOB가 뭔지 CIF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원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세 번째, 양자의 비교. 비교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공통점, 2번 차이점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의 공통점 뭐 있겠죠. 근데 그 공통점을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공통점을 한 두세 줄 내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에서 가장 많은
그 점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차이점을 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차이점 많아요. 대개 한 6가지 되거든요. 네, 6가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왜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또는 왜 태생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면 좋은데 답안에 쓸 일은 없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기라고 하는 걸 할 때 여기 있는 쓸 만큼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해는 조금 더 많아야 되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두셔야 돼요. 자,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암기나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는 거. 두 번째로는 암기를 잘 못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뒤로 갈수록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옮겨야 될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 특히나 무역실무 과목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을 강의할 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법에 있는 걸 외우라고 그래요. 네. 그걸 잘 설명해 주리죠. 근데 무역실무는 그런 것들이 공부 방법이 접근 방법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무역실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트렌드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었던 흐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은 2008년도에 뭐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부터 버블이 그냥 막 붕괴돼가지고 전 세계가 좀 위축됐었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들어갔었고요. 자, 2000 그 비슷한 즈음에 금융위기 비슷한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광우병 파동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소고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입이 계속 떨어집니다. 자, 2013년 14년도에는 조선업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수출입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 방안들이 50점 처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거 하나만 좀 짤막하게 설명드리는데, 무역실무 시험 문제가 나올 때에는 기출 문제 기준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트렌드에 맞춘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한 규칙이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었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뽑아서 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아셔야 되는데, 물론 강의를 들으시면 트렌드를 강사님들이 알려주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사정들을 대충 아셔야 돼요. 자, 작년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굉장히 큰 이슈 뭐 있었어요? 트레이드 관련해서 사드 다 알죠. 그런 것들을 알아놓아야 된다고. 지금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한판 붙었죠. 그래가지고 뭐 서로 뭐 보복관세 때리고 덤핑 번지관세 때리고 뭐 수출입 금지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그런 무역 규제나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거고요. 우리 대외무역법에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출입 승인, 전략물자의 수출입 허가, 뭐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무역과 관련된 이슈를 말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몰라도 되고요. 무역 관련된 이슈를 잘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라이브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무역실무가 조금 더 재밌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실무는 저는 뭐 학부부터 박사까지 무역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무역을 공부할 사람이고요. 무역은 굉장히 재밌는 과목인데 재밌는 과목은 맞는데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역실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때 수험으로 공부하는 거랑 그냥 재밌어서 공부하는 거랑을 비교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학원 뭐 오시려고 온 거 아니죠? 학문에 대한 탐구를 원하시나요? 네, 그런 걸 설명해드리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수 있는지를 알라고 오신 걸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학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뭐 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빨리 합격시키는 데 특화된 사람이지 그 내용들에 대한 진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탐구의 과목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학부부터 박사까지 또 강의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무역실무 어려워요. 제 지도 교수님 평생을 무역학을 전공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아직도 무역실무가 어렵답니다. 내년에 공부해서 합격하실 여러분들이 1년 만에 무역실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오산인 거예요. 네. 근데 무역실무라고 하는 그 학문을 마스터하는 건 불가능한데 무역실무라고 하는 수험 과목을 마스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누고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건수 관세사는 21기 수석 합격자고 최재순 관세사는 몇 기지? 최연소 합격자고 나만 타이틀이 없네? 저는 최연소에서 두 번째였어요. 왜? 걔가 나보다 생일이 빨라서 최연소가 됐어요.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하고 커리큘럼이 좀 바뀌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일단은 4월부터 바로 기본 이론이 개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번 돌아갑니다. 기본 이론이 4월 달에 한번 개강하고 7월 달에도 한번 개강 2번 하는데 뭐 묵혔다가 들을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4월부터 해서 빨리빨리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화가 9월, 10월 달에 이제 개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강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면은 2차는 실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기본 이론을 들었다면 들으면서 일회독하고 7, 8월 달 방학 때 이제 그때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또다시 혼자 복습해서 일회독하고 심화 공부하면서 10월까지 몇 회독하는 거 최소 3회독은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갖춰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스터하고 문제풀이를 합쳤다고 그랬죠. 이름을 고민했는데 팔로우업 프리모라고 붙였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제 몇 개 뭐 투표를 했는데 이게 제일 프리모가 뭐냐면 문제풀이 플러스 모의고사란 뜻이에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네. 무슨 탈모약 이름 같은데. 하이모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예전에는 마스터반이 2개월 강의가 진행이 됐고 문제풀이도 2개월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수업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해가지고 합쳐버렸습니다. 빨리 컴팩트하게 끝나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모의고사는 작년하고 똑같이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는 지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직전까지 진짜로 시험 볼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상기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각자 진도에 맞춰서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과목을 다 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따라갈 수 있으면 들으면 되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진도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심화까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듣고 공부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마스터라든가 문제풀이 관련된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다, 과목별로 이거는 필요하다, 전체가 다 필요하다, 아니다, 기본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풀이 이러면서 자기가 판단이 돼.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요.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고, 다만 모의고사부터는 꼭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그렇고 동차 준비하시는 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따로 얘기할까? 예, 자, 동차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위에 건 무슨 색이에요? 핑크,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예, 대신에 합격을 동차를 무조건 붙어야 된다면 위험하더라도 이 과정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나는 약간 1차, 2차 양다리를 좀 걸치고 하고 싶다. 동차는 자신 없지만 그게 이제 노란색이고, 나는 메인은 1차지만 2차는 뭐 남는 시간에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초록색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동차 합격을 위한 것만 말씀 좀 드리면, 동차도 결국은 2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2차 기본하고 똑같이 12월까지는 요 마스터로 되어 있는데 그 프리모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쭉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린 다들 트라우마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뭐에 대한? 회계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학은 적어도 한 9월, 10월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관세법이랑 무역령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자, 2차에 관세법이 있죠. 그리고 2차에 또 무슨 과목이 있어요? 무역 실무가 있죠. 여러분들 무역영어 공부할 때 영어도 어려웠지만 뭐가 어려웠어?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잖아요. 예, 근데 무역 실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 UCP라든가 CISG나 인커텀스를 우리가 관세법 배우듯이 배워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렵다는 SGA랑 CISG랑 관계 뭐 이런 거 다 배워. 우리 민법과의 관계. 재밌겠지? 그런 걸 다 배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다 내가 알잖아요. 알게 돼요. 그래야 정상이고, 그 상태에서 협약 원문을 보면 어려울까 쉬울까? 처음 같지 않아요. 되게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나를 믿어.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난 동차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12월까지는 회계학 빼고는 그냥 1차는 잊어요. 그냥 2차를 쭉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놓고 서브노트 정도는 어느 정도 해놓아야 1, 2, 3월에는 그래도 조금 1차를 봐야 되겠죠. 문풀 위주로 보는 거예요. 문풀 위주로. 그리고 내세법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놨으니까 기본 이론 동강으로 빨리 한번 돌리든가 해가지고, 그럼 각자가 1, 2월달 3월까지는 1차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시험 3월 끝나면 4, 5, 6, 3개월 있죠.
3개월 동안 모의고사 보고 그때 좀 집중적으로 외우는 게 동차의 전략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동차를 1, 2차 공부를 같이 병행한다고 하니까 1차 내 과목, 2차 내 과목 8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시즌으로 나눠서 하는 게 동차 공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메일로 쏴 드릴 테니까 요 표는 안 보이시더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요청을 하세요. 자, 자주 묻는 질문. 2차는 꼭 실강을 드려야 하나요? 아우, 짜증나 진짜. 5년째 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거리가 가깝거나 제가 볼 때 편도 1시간 정도, 길게 보면 1시간 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혼자 공부하면 저주받은 집중력 때문에 안 된다, 병이다, 그러면은 실강이 답인 거죠. 근데 나는 혼자 인강 들어도 잘한다, 그러면 굳이 실강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실강이나 인강이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강 찍어서 올리는 게 인강이니까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요. 예. 인강 듣는다고 떨어지고 실강 듣는다고 합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해요.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 거기서 왜 이상한 그 뭐라고 침묵질이라고 막 그러나? 자, 제가 공부할 당시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차 커리큘럼이 온리 기본이었어요. 신기하죠? 기본 이론만 1년 돌아갔어요. 그래서 2달 듣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어, 그럼 다시 가서 기본 듣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문제 내고 내가 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채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가 필수였다? 스터디가 필수였어요. 그 안에서 문제풀이도 해결하고 모의고사도 해결해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커리큘럼이 쫙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 스터디는 사실 모든 걸 다 함께하는 진짜 전후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스터디는 학원 커리 따라가기도 바쁘니까 이제는 거의 생활 스터디 정도로 많이 좀 약해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건 꼭 명심해야 돼요. 스터디가 모이게 되면 일단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진 마세요. 생각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달라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는 100% 성공을 못해요. 만약 스터디를 할 거라면 1차 공부를 한다거나 과나 친구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끼리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해야지, 한두 명은 꼭 와가지고 뭐 얻어가려고만 하는 이런 좀 얄미운 애들이 좀 있어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스터디가 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현실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학원 진도 따라가야죠. 바쁘겠지. 또 내 진도도 있지. 근데 스터디도 스터디 내에서 또 진도 짜가지고 또 스터디 진도가 있거든요. 그럼 몇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3개의 진도를 동시에 공부해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중에 2개는 싱크로를 시켜야 해요. 합의를 해서, 야, 개인 공부 없어, 스터디 공부랑 개인 공부랑 맞춰서 스터디 진도에 따라서 각자 개인 공부 하기다 라고 합의를 하든가, 뭔가는 싱크로가 돼야 이게 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죠? 그럼 거기까지 합의하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까지 합의됐다 쳐. 그럼 이제 스터디 방식 갖고 싸워요. 누구는 외우재, 누구는 쓰재, 누구는 그냥 토론을 좀 하재.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럼 일단은 누구 말에 따라서 토론을 먼저 해봐요. 재미가 없어. 야, 써보자. 그럼 다음 주엔 써봐요. 못 써요. 아닌가? 그러면 암기식 외우기 할까? 암기식은 모여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암기는 여러분 혼자 하는 거야. 그럼 모여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스터디는 필요가 없다고, 의미가.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쏟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실강을 듣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견제를 해주는 거죠. 내가 좀 약간 좀 게을러질 때쯤 되면 누가 전화해서, 야, 학원 안 와? 장난해? 뭐 이러면서, 너 없으면 나 밥도 못 먹잖아.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내가, 아유 그래 가야지 학원, 이러면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어떤 나의 구속수단으로서의 스터디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만큼은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격자들도 반반이에요. 스터디 한 친구들하고 안 한 친구들하고. 동창회생인데 1차는 언제부터 봐야 하나요? 이거는 자기의 1차 점수를 봐야 돼요. 회계학이 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나머지는 다 80점이다. 그러면은 그냥 1월부터 1차 하면 돼요. 회계학만 조금 하면 되고. 근데 다 평균이 안 된다, 그럼 동차를 하면 안 돼요. 동차가 정말 아이러니한 게, 동차 합격하려면 1차가 안정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차를 성공하려면 1차가 안정돼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무슨 이해됐지? 그래서 1차생인데 언제부터 봐야 되나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자기의 1차 점수를 까발려 줘야 제가 거기에 따른 뭔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정해진 룰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암기에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죽어라 봐야 돼요. 그냥 보다가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됐다고 생각될 때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최준성 관세가 얘기했죠. 지금 최건수 관세사도 이제 박사과정 들어갔고 저도 박사고, 예. 최재순 관세사도 이제 박사고. 근데 저도 무역실무 합격하고 나서 무역실무 공부 쫙 했으니까 약간 어깨에 뽕 들어가서 이제 대학원을 되게 어깨에 힘주고 빡 들어갔어요. 내가 무역실무는 잘 알지. 이러고 갔다가 첫날 첫 시험 첫 수업에 교수님한테 엄청 까였어요. 누가 그러든.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외웠던 것들이 맞는 말도 있지만 하나의 썰이었던 것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단순히 외워서 단정적으로 답안지에 쓴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볼 땐 그게 틀린 말인 거지. 이런 의견도 있다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또 틀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로 노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은 좀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네. 자, 우리 학원의 강점. 네, 직원들한테 만들려고 했더니 이렇게 넣어놨네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F학원에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합격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떤 경제학과 친구가 알려줬어요. 스노우볼 효과가 있대. 스노우볼 효과가 뭔지 알아? 스노우볼 뭔지 알지? 눈사람 만들어 봤죠? 이렇게 굴리면 점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명한 강사님들이 모였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모이고 모의고사 점수가 바로미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박사들이 교수님들한테 뭐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출제위원들 모셔서 특강도 해요. 비밀리에. 그건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저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저도 사실은 업계에선 원로급이라고 얘기했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일반 관세사 중에는 세행관세법인 대표님이 15기 제가 16기예요. A1 관세법인 그 대표님이 형님이지만 저랑 동기예요.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는 본부장이고 한주도 14기 관세사님 아까 스카이브리지도 뭐 16기 14에서 16기가 지금 주도하는 모든 관세법인의 대표님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합격을 이렇게 했던 한 친구들이 어느 법인 가고 싶어요. 거꾸로는 대표님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해요. 면접을 봐서 몇 명 출연왔는데 면접 볼 때는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할 겁니다. 뭐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저게 뻥인지 진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의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가끔 물어봐요. 얘 어떠니? 얘 어떠니? 그럼 학생 때는 다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나쁜 얘기는 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 이상한 애 빼고는. 근데 농담 그런 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딴 건 모르고 그냥 걱정은 하지 말고 합격만 하시면 돼요. 합격만 하시면. 다음 장학제도 1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차는 모의고사 때 매월 30명인데 40명 이제 장학금을 드려요. 예, 그래서 현금은 아니고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롯데마트 상품권. 그래서 밑에 가서 좀 이렇게 사드시면 되고 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가지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차상위 계층이나 뭐 장학재단에서 등급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가 그 친구에 대해서는 90% 할인을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다만 실강만 해야 돼요. 인강으로 옛날에 한번 해줬더니 그 아이들 또 팔아먹었더라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실강만 한정이 되고 90% 옛날엔 100%였어요. 근데 100%를 해주니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10%는 네가 내라. 그랬더니 예, 하고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아무튼 장학금은 저렇게 장학제도로 했는데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개원해야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럴 각오로 하라고. 자,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지금 받겠습니다. 목차. 구체적으로 뭐? 목차. 책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세법 공부를 하고 한다면 관세청장, 세관장, 신고 승인, 허가, 수입신고일, 수입신고 수리, 아유씨 막 이러면서 막 그것만 봤잖아. 2차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도에 대해서 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쓰려면, 내가 뭔가 말을 하려면 토픽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야 내가 말이 안 끊기고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관점에서 목차를 보라는 얘기예요. 구성을. 그 내용을 외우는 건 나중 얘기고. 이해돼? 그런 공부를 해놓으면 돌아서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이해됐지? 또 질문.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너무 식상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86명. 예. 작년에 86명. 모의고사 출신에서는 67명. 유일하게 모의고사 출신 합격자를 얘기하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어요. 예. 사실 이거는 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 포함이 돼요. 어떤 친구는 설명회만 와도 합격. 그건 아니에요. 죽는다. 그런 소리 하면. 그건 아니고 단가 하나만 들어도 포함되나요? 맞긴 한데 단가 하나만 듣는 친구는 없어요. 우리 학원에. 솔직히 말하면 기본반은 다 우리 학원 듣고 뭐 이렇게 따라하는 건 뭐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정말 예.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예전에 어떤 학원 경쟁 학원이 막 찔러. 그래서 우리 학원 강남에 있을 때 어느 학원이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와서 실사 왔었어요. 허위 광고 아니냐고. 저희는 그런 거 다 하나도 걸린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퍼펙트합니다. 예, 67명. 자, 질문 없습니까? 아,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걸 원했나요? 아이패드를 줘요? 왜요? 뭐가 예쁘다고? 질문 없습니까? 예, 일단 질문은 개별적으로 이따가도 계속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은 처음이겠지만 사람이 워낙 많고 실강은 또 공간 제약상 뭐죠? 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팁을 드리면 1월 모의고사 접수할 때 12월 달 설명회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와야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반을 들으려면. 왜냐하면 그거는 무조건 마감돼요. 그날. 그 다음에 또 마감되는 게 지금 5월 달 기본 이론 반이에요. 예. 인강 들을 사람들은 상관없고. 그래서 이게 자 지금부터 접수 시작 뭐 당탕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수를 네이버 순서 있죠. 번호 순서. 그 순서대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대기를 좀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질문할 거 있으면 많이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이론서 4과목 증정이에요. 이것도 금액이 꽤 되지 않나요? 한 15만원 될걸? 자 2차 기본서 4과목 증정 3분 먼저 불러드릴게요. 1842-4228 1842-4228 있어요? 전해주세요.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1841-5591 5591 1841-5591 맞아요? 나오세요 빨리. 예. 축하해요. 이걸 주는 게 맞나요? 네. 예. 아무거나 빼서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해야겠다 이거. 자 1841-4058 1841-4058 욕은 하지 마세요. 에이 18 하지 말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30% 수강 할인권입니다. 5분. 네. 자 1841-3542 3542 아 예. 왜? 넌 1등 할 것 같지? 그래서 잘 가라 지금 그러는 거지. 축하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책은 다 끝났어요. 아, 뭐 있나 그게? 책은 다 끝났고 그거 주세요. 예. 다 주세요 다. 책만 빼고. 책 빼고요? 예. 30%분은 이거 다시 받아가실래요? 미안한데. 뒤에 전달해 주세요. 자, 30% 할인권 한 분 더. 1850-9384 1850-9384 일강의실 자리가 안 좋은가 보네요. 잘 안 나오네요. 참 아이패드 50% 30% 3분 남은 거죠. 자, 2명이다. 2명 다 불러야겠다. 자, 1841-4789
1841-4789. 네.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1841-5085. 1841-5085. 아, 예. 자, 30% 마지막 1841-4889. 4889. 소리 소문 없이 나오네. 네, 축하해요. 자, 이제는 50% 섞을게요. 불만 있는 거 보니. 네. 자, 50%. 이것도 두 분이 손에 집혔네요. 자, 1841-3509. 1841-3509. 1841-3659. 1841-3 어우, 빨리 넘어가. 늦지 않았어. 자, 50% 한번 마지막. 뭐라고? 막았겼다고? 자, 1850-2674. 일강인 씨는 하나도 안 나와? 1850-2674. 잘 먹고 잘 살아라, 씨. 여기서 하나도 안 나와. 자, 100% 이건 우리가 먹자. 자, 화이팅. 일강인 씨 화이팅. 자, 1850-9452. 가즈야, 안 나와? 1850-9452.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 자, 다시 1841-3637. 에이씨, 빠른 거야. 또 이강실이야? 괜찮아, 우리는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자, 당신이 스톱을 해줄래요? 제가요? 스톱. 그래. 그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1841 마지막 1번, 마지막 번호 1. 1841-3801. 그래요. 아시면 안 돼?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 학원 접수 관련된 거는 직원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좀 강사님들 돌아다닐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